창밖은 세상을 삼킬 듯한 기세로 비를 퍼붓고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서울대학 교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창백한 복도가 순간 환해졌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이곳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사투를 벌이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각종 의료기기의 날카로운 경고음, 환자들의 고통 어린 신음, 다급하게 오가는 의료진의 발소리가 뒤섞여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유독 고요한 섬처럼 존재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서연. 그녀는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의 벌어진 복부를 응시하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환자의 생체 신호와 자신의 손끝 감각만이 존재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능숙하고도 신속하게 움직이며 파열된 혈관을 찾아내고 지혈했다. 옆에 선 간호사가 땀을 닦아줄 겨를도 없이 그녀의 집중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메스는 됐고, 포셉, 바이탈 체크 다시 해줘요.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간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수천 번 반복 훈련한 기계처럼 정교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얇은 금속태 안경 너머의 차가운 눈빛, 평범해 보이는 외양이었지만 그녀가 수술대 앞에서 뿜어내는 아우라는 응급실의 그 누구보다도 압도적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응급실 자동문이 수동으로 열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발로 걷어차 열리는 폭력적인 굉음이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소리가 난 입구 쪽으로 향했다. 비에 젖은 채 문신을 드러낸 거구의 사내 여럿이 위협적인 기세로 들어서고 있었다. 값싼 향수 냄새와 역한 술 기운이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불쾌하게 뒤섞였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가장 요란하게 소리쳤다. 그는 팔에 피가 묻은 붕대를 어설프게 감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나 목소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의사 어딨어? 당장 안 튀어나와. 한눈에 봐도 일반적인 환자가 아니었다. 닳고 다른 베테랑 간호사조차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험악한 인상과 아나무인 격인 태도는 응급실의 긴장감을 순식간에 공포로 바꾸어 놓았다. 가장 가까이 있던 젊은 인턴 의사 김민준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환자분, 무슨 일이십니까? 우선 접수부터 하시고. 접수야. 이 새파란 노마. 지금 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 안 보여. 우리 형님이 다치셨다. 다른 놈들은 다 뒤로 미루고 우리 형님부터 받으려 우두머리인 곽태식이 김민준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김민준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가볍게 들려 올라갔다. 안경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커헉. 환자분, 진정하시고. 여긴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를. 위급. 지금 우리 형님 기분 잡친 게 제일 위급한 상황이야. 이 돌팔이 새끼야. 곽태식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지만 다행히 김민준의 얼굴을 직접 가격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의 주먹은 바로 옆에 있던 의료 카트를 향했다. 굉음과 함께 카트 위의 의료기구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쏟아졌다. 몇몇 대기하던 환자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박수간 의사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그 손 놓으시고 경비 부르기 전에 조용히. 시끄러워.
아줌마는 곽태식의 부하 중 한 명이 수간호사를 거칠게 밀쳤다. 나이든 수간호사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김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폭력과 무질서 앞에서 의학적 지식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붙잡힌 채 분노와 무력감에 몸을 떨고 있을 뿐이었다. 곽태식은 의기양양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자신들의 위세에 눌려 겁에 질린 것을 확인하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김민준의 귓가에 독사처럼 속삭였다. 잘 들어. 애송이 의사 나부랭이야. 이 바닥은 말이야.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야. 법 순서 그딴 건 힘없는 새끼들이나 붙들고 사는 거고. 알겠냐? 당장 제일 실력 좋은 놈으로 데려와서 우리 형님 팔에 난 생채기부터 치료해. 안 그러면 오늘 이 병원 피바다 되는 수가 있어. 응급실은 숨 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법도, 규칙도, 인간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약자를 짓밟는 원시적인 폭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소란의 근원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수술대에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투가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었다. 봉합 완료. 바이탈 안정적이야. 중환자실로 옮기세요. 마치 다른 차원에 있었던 사람처럼 이서연은 마지막 매듭을 짓고 소독 장갑을 벗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수술대 옆에 놓인 차트를 들어 방금 끝낸 수술 기록을 짧게 기입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침착하고 순서에 입각해 있었다. 마치 방금 응급실을 뒤흔든 폭력적인 소음 따위는 전혀 듣지 못했다는 듯이 기록을 마친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처음으로 곽태식에게 붙들려 공포에 질린 김민준과 바닥에 주저앉은 채 분노를 사기는 박수간호사를 향했다. 안경 너머로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좁혀졌다. 폭풍의 눈 속에 있던 고요한 섬이 마침내 주변의 광풍을 인지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곽태식 일당이 만들어낸 공포의 진공 상태 속에서 이서연의 시선은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상황 파악을 넘어 마치 고성능 스캐너처럼 눈앞의 정보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위협 요소, 넷, 주동자 하나, 모두 혈중 알코올 농도 높음. 공격성은 충동적이며 비조직적, 통제 불능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음. 인질로 잡힌 김민준 인턴은 극도의 긴장 상태이나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은 없음. 넘어진 박수간호사는 외상보다는 모멸감으로 인한 충격이 더 커 보임. 그녀의 뇌는 순식간에 수십 가지 변수를 계산하고 최적의 대응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의사의 사고방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과 임무 완수를 위해 단련된 자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혼돈의 순간, 그녀의 의식은 아주 잠시 자신만의 질서가 완벽하게 구현된 공간으로 향했다. 그녀의 집,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오피스텔. 그곳에는 생활감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현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벽에 걸린 거대한 세계지도. 하지만 관광객의 것과는 달랐다. 지도 위에는 특정 지역에 각기 다른 색의 압정이 꽂혀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 소말리아의 해안선, 필리핀의 정글. 그녀가 거쳐온 전장들이었다.
거실에는 소파 대신 운동용 매트와 몇 가지 기본적인 근력 운동 기구가 전부였다. 부엌은 모델하우스처럼 정갈했지만 찬장 안에는 군용 전투 식량과 고단백 에너지바가 일반 식료품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다. 침실 역시 마찬가지였다. 군대 관물대처럼 각 잡힌 이불과 베개, 그리고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단 하나의 액자. 그 액자 속에는 20대 중반의 이서연이 있었다. 때국물 하나 없는 깨끗한 특전사, 디지털 전투복을 입고 머리는 규정대로 단정하게 잘랐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는 정면을 보고 있지 않았다. 막 임관식을 마치고 돌아서는 옆모습이었다. 자랑스러움이나 기쁨보다는 무언가 무겁고 단단한 결의를 다지는 듯한 표정. 그녀는 누구에게도 그 사진의 의미를 설명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념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이정표이자 족쇄와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인 새벽 5시에 시작된다. 알람이 울리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일으킨다. 침구를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1분 30초. 미리 준비해 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그녀는 한강변으로 나선다. 그녀의 달리기는 조깅이 아니었다. 훈련이었다. 일정한 속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 제어된 호흡. 그녀는 주변 풍경을 감상하지 않는다. 대신 머릿속으로 그날 마주할 수 있는 응급 상황들을 시뮬레이션 한다. 다중 추돌 사고, 심정지 환자, 기도, 폐쇄, 영아. 최악의 상황들을 떠올리고 자신의 대응 프로토콜을 점검하고 필요한 판단들을 미리 내려본다. 10km의 구보가 끝날 때쯤이면 그녀의 몸은 최적의 컨디션으로 예열되고 정신은 그 어떤 혼란에도 대처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집으로 돌아와 찬물로 샤워를 마친 뒤 그녀는 거실 매트 위에서 명상에 잠긴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녀는 어제의 피로와 오늘의 불안을 흘려보낸다. 하지만 그녀의 명상은 평온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스스로도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잠들어 있었다. 수많은 죽음과 폭력을 목격하고 때로는 직접 그 한가운데 서야 했던 군의관으로서의 기억. 사람의 몸을 고치는 기술뿐만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망가뜨리는 방법 또한 뼈저리게 체득해야 했던 시간들. 그 기억들이 일상의 평온함을 좀먹지 않도록 그녀는 매일 아침 강철 같은 규율로 스스로를 올가매야만 했다. 의사 가운을 입는 것은 그녀에게 갑옷을 입는 것과 같았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분리하는 경계선이었다. 환자를 살리는 의사 이서연. 그 역할에 충실할 때만이 그녀는 과거의 망령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닥터리 이서연 선생. 김민준 인턴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잡아끌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과거로의 회귀는 그녀의 눈빛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는 방금 끝낸 수술의 피로감과 눈앞의 무질서가 뒤엉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최소한의 공간. 생명을 존중하고 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이 응급실이 저속한 폭력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곽태식이 김민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 젊은 의사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공포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었다. 서연은 과거 비슷한 눈빛을 한 어린 신병의 얼굴을 떠올렸다. 교전 중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고 얼어붙어 버렸던 아이. 그 아이는 결국 자신을 구하려던 다른 동료마저 위험에 빠뜨렸다. 무력감은 전염된다. 그리고 공포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그때였다. 곽태식의 부하 중 하나가 자신들을 제지하려던 박수간 호사를 거칠게 밀쳐 넘어뜨렸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나이든 간호사의 몸이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에서 나지막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박수간 호사는 이 응급실의 기둥 같은 존재였다. 수십 년간 험한 꼴을 다 겪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을 이끌어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이 응급실이라는 전장의 지휘관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그녀가 모욕당하고 폭행당하는 순간 이서연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가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고 명상을 하며 억눌러 왔던 것. 의사 가운이라는 갑옷 속에 봉인해 두었던 또 다른 자아. 그것이 수면 위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녀는 관찰자였다.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3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방관자로 남을 수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전장을 침범한 적에 대한 대응이었다. 자신의 부대원이 공격받은 상황이었다. 그녀는 수술 기록을 적던 차트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딸깍 하는 소리가 시끄러운 응급실 안에서 유독 선명하게 들리는 듯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시야는 눈앞의 위협 요소들에게만 고정되었다. 심장 박동이 미세하게 빨라졌지만 호흡은 오히려 더 깊고 차분해졌다. 몸 안의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며 모든 감각을 날카롭게 벼렸다. 피로감은 사라지고 정신은 얼음처럼 맑아졌다. 이서연은 더 이상 응급실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소란의 중심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적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러 가는 기술자처럼 혹은 정해진 절차를 수행하는 집행관처럼 지극히 사무적이고 담담한 발걸음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야말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가장 깊고 무서운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곳의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서연이 다가오자 그녀를 중심으로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그녀는 위협적인 기세로 돌진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걸음걸이였다. 하지만 그 발걸음 소리에는 이상하리만치 사람의 신경을 집중시키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쿵, 쿵, 쿵.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는 시계추 소리처럼 응급실의 모든 이목이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쏠렸다. 그녀는 곽태식에게 멱살을 잡힌 김민준 인턴과 그녀를 밀친 덩치 큰 부하 사이에 정확히 멈춰섰다. 그 위치는 누구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닌 문제의 핵심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리였다. 그녀의 키는 곽태식의 어깨에도 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그를 올려다보지 않았다. 그저 동등한 눈높이에서 대화하듯 담담한 시선으로 그들을 마주할 뿐이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지적이나 경고가 아닌 지극히 당연한 사실의 고지였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란 속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명료하게 전달되었다.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는 곳이고 당신들도 치료를 받기 위해 온 환자입니다.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시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분노도, 두려움도, 비난도 없었다. 마치 기계가 매뉴얼을 읽어주는 듯한 건조하고 사무적인 어조. 그것이 오히려 곽태식의 심기를 정통으로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공포의 연극에 참여하지 않고
무대 밖에서 규칙을 설명하는 이 작은 여의사가 못마땅했다. 곽태식은 김민준의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풀고 대신 흥미롭다는 듯 이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저급한 시선이 번들거렸다. 오호라. 이게 누구야? 우리 예쁜 의사 선생님 아니신가? 아까 저기서 폼 잡고 칼질할 때부터 알아봤지. 몸매는 조그만 게 제법 야무져 보이던데. 그의 저속한 말에 주변의 간호사들이 얼굴을 찌푸렸다. 김민주는 모욕감에 얼굴이 벌개졌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닥쳐. 넌 곽태식이 다시 김민준을 윽박지르고는 이서연을 향해 비죽 웃었다. 의사 선생님, 지금 나 가르치시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팔에 난 상처 안 보여 피가 철철 나는데 순서 따지고 자빠졌는 게 병원이야. 이게 다 너희들이 꾸물 테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의 팔에 감긴 붕대는 이미 피가 멎어 있었다. 기껏해야 소독하고 반창고나 붙이면 될 가벼운 열상이었다. 응급실에는 그보다 훨씬 위중한 환자들이 신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작은 상처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양 떠들어댔다. 이서연은 그의 팔을 잠시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엑스레이처럼 상처의 깊이와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했다. 상처는 확인했습니다. 경미한 열상입니다. 급한 처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니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소란을 피우시면 진료 순서는 더 늦어질 뿐입니다. 경미의 곽태식의 눈이 커졌다. 야, 이봐.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냐? 내 상처가 경미하대. 의사 맞아. 이거 어디서 실습 나온 애 아니야. 여자는 역시 안 돼. 조그만 상처 하나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어이, 거기 아가씨. 의사, 놀이는 그만하고.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여자와 의사라는 두 단어를 철저히 분리하고 멸시하는 뿌리 깊은 편견에서 비롯된 폭력이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한 명의 인간, 한 명의 전문직 의사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기 멋대로 굴고 가르치려 드는 건방진 젊은 여자로 멋대로 재단하고 공격하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도 덩달아 낄낄거리며 저속한 농담을 던졌다. 형님, 의사 가운 입혀놓으니까 그럴싸해 보이긴 하네요. 얼굴도 반반한데 병원 말고 다른 데서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성적인 희롱과 인격 모독이 쏟아졌지만 이서연의 표정에는 티끌만 한 변화도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을 더욱 오만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녀가 겁을 먹었거나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입을 다물고 있다고 멋대로 판단했다. 자신들의 힘과 위세 앞에 결국 무릎 꿇을 연약한 존재라고 확신했다. 이서연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낮고 단단해져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병원 응급실입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위협, 진료 방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지금 즉시 소란을 멈추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지 않으시면 병원 내규와 관련 법규에 따라 강제 퇴원 조치 및 경찰 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녀는 벽에 붙어 있는 진료 방해 및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안내문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원칙적이고 흔들림이 없어서 마치 법률 조항을 읊는 AI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바로 그 지점에서 곽태식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다. 자신의 고함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뜻대로 굴러갔다. 그런데 눈앞에 이 작은 여자는 자신의 위협에도 회유에도 모욕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딱딱한 규칙과 법률 따위를 들이밀며 자신을 가르치려 들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이었다. 인연이 진짜 보자 하니까 경찰 신고. 지금 그걸로 날 협박하는 거냐?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느낀 김민준이 다급하게 그녀와 곽태식 사이를 막아서려 했다. 선배님, 위험합니다. 제가. 하지만 이서연은 손을 들어 그를 조용히 제지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곽태식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은 이것은 당신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곽태식은 이서연의 그 고요한 자신감이 참을 수 없이 거슬렸다. 그는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저 건방진 여자의 길을 꺾어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좋아. 네가 그렇게 법을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내가 몸으로 직접 가르쳐주지. 힘없는 새끼들이나 믿는 법이라는 게 이런 주먹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건지 말이야. 그는 성큼 이서연에게 다가섰다. 이제 둘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역한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그는 위협적으로 덩치를 부풀리며 그녀를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듯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듯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하얀 의사 가운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그것은 그의 남은 인생을 통틀어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치명적인 실수였다. 곽태식의 손이 이서연의 어깨를 향해 뻗어오는 순간 시간은 마치 1초 단위로 분절되는 듯했다. 그 짧은 찰나 그녀의 시야에는 모든 것이 선명한 슬로우 모션으로 들어왔다. 그의 굵은 손가락 마디, 손등에 꿈틀거리는 힘줄, 그리고 그 너머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부하들의 얼굴까지. 그녀의 몸은 머리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먼저 반응했다. 그것은 수천 번에 대인 전투 훈련을 통해 척수신경에 각인된 반사작용이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뒷걸음질 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몸의 중심을 낮추며 앞으로 반보 나아갔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다. 곽태식의 손바닥이 그녀의 어깨를 밀었다. 하지만 그가 예상했던 저항감은 전혀 없었다. 그의 손은 마치 허공을 가르듯 이서연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미세한 움직임이 그의 힘이 가해질 지점을 정확히 비틀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온 힘을 실어 밀었던 곽태식은 스스로의 힘의 중심을 잃고 앞으로 크게 휘청거렸다.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그 거대한 몸뚱이가 균형을 잡기 위해 허우적거렸다. 그는 하마터면 바닥에 그대로 엎어질 뻔했다. 겨우 몇 걸음 비틀거린 끝에 그는 간신히 멈춰섰지만 모양새는 처참할 정도로 우스꽝스러웠다. 응급실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낄낄거리던 그의 부하들도 겁에 질려있던 환자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곽태식이 혼자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곽태식 자신은 알았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눈앞에 이 작은 여자가 무언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농락한 것이었다. 이 인연이 얼굴이 시뻘게 달아오른 곽태식이 씩씩거리며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이제 단순한 분노가 아닌 자존심의 치명상을 입은 야수의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방금 자신이 당한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더 큰 폭력을 사용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저 계집애가 형님한테 장난질을. 부하들이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험악한 기세로 이서연을 둘러쌌다. 이제 그녀는 4명의 덩치 큰 사내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형국이었다. 퇴로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나 당황한 기색이 조금도 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시끄럽게 짖어대는 개들을 관찰하듯 침착하게 그들의 움직임과 위치를 파악할 뿐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민준 인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저들의 상대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선배 의사가 한 명의 여성이 저런 위협에 노출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다들 그만하십시오. 당장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부하 중 한 명이 번개처럼 손을 뻗어 그의 휴대폰을 낚아채 바닥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새파란 새끼가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랬지. 그가 김민준의 멱살을 다시 움켜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곽태식보다 훨씬 더 거칠었다. 김민준의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다. 숨이 막혀 컥컥거리는 소리가 그의 목에서 새어나왔다. 이서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동료가 눈앞에서 직접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순간 그녀가 설정해둔 마지막 인내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대화나 설득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짐승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 즉 힘의 언어로 말해줄 필요가 있었다. 곽태식은 바닥에 널브러진 휴대폰 조각을 구둣발로 지그시 밟아 으스러뜨렸다. 그는 이서연을 향해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래, 어디 계속 버텨봐. 네, 그 잘난 의사 가운이 찢겨나가고 반반한 얼굴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한번 보자고. 그는 더 이상 말로 위협하지 않았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 저 건방진 여자의 얼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고 싶었다. 그는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손가락에 낀 굵은 금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다. 저 주먹에 맞으면 평범한 여성의 얼굴뼈 정도는 쉽게 함몰될 터였다. 선배님, 피해요. 김민준이 질식할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박수간호사는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다른 이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곽태식의 주먹이 매서운 바람 소리를 내며 이서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 이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주먹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왼손이 섬광처럼 솟구쳐 올랐다. 목표는 곽태식의 주먹이 아니었다. 그의 팔목. 정확히는 손목과 팔뚝이 이어지는 관절 부위였다. 탁. 응급실의 소음을 뚫고 뼈와 힘줄이 부딪히는 둔탁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곽태식의 주먹이 이서연의 얼굴 바로 몇 센티미터 앞에서 거짓말처럼 멈춰섰다. 아니, 멈춘 것이 아니었다. 이서연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의 팔목을 붙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바위에 뿌리 내린 담쟁이 덩굴처럼 작지만 절대적인 힘으로 그의 팔을 제압하고 있었다. 곽태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자신의 팔에 실린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작은 여자가 한 손으로 자신의 전력을 다한 주먹을 정면에서 막아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팔목에서는 마치 강철 집게에 물린 듯한 엄청난 악력이 느껴졌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이 신경을 타고 뇌까지 치솟았다. 으. 그는 팔을 빼내려 했지만 이서연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콘크리트에 박힌 강철 막대처럼 그의 팔은 허공에 고정되어 버렸다. 응급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곽태식의 부하들도, 김민준도, 다른 환자들도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일방적으로 위협받던 작고 가냘픈 여의사가 맨손으로 거구의 폭력배가 휘두른 주먹을 막아 세운 것이다. 이서연은 곽태식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처음으로 그녀의 안경 너머 눈빛에 차가운 분노와 함께 얼음보다 서늘한 경고의 빛이 어렸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지금부터 당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의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적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곽태식은 자신의 팔목을 붙잡고 있는 이서연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희고 가느다란 손가락, 첼로 연주자의 것처럼 길고 섬세해 보이는 손이었다. 하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다. 그것은 유압 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인 것 같은 차갑고 무자비한 힘이었다. 이거 안 놔. 손모가지 부러지기 전에 놓으라고. 이 미친년아. 그는 고통을 감추기 위해 더욱더 악을 썼다. 남은 왼손으로 그녀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녀의 손목은 마치 바닥에 뿌리 내린 강철 기둥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발버둥칠수록 그녀의 손가락은 파고들듯 더욱 강하게 그의 뼈와 신경을 압박했다. 찌릿하는 날카로운 통증이 팔 전체로 퍼져나가며 힘이 빠져나갔다. 이서연은 그의 발악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그를 환자나 민간인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통제해야 할 위협, 제압해야 할 표적일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응급실 전체가 얼어붙을 만큼 차갑고 비인간적인 음색을 띠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인사법 제58조의 2. 군인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죄. 직무를 수행 중인 군인 및 군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녀는 마치 법전을 통째로 외운 것처럼 막힘없이 조항을 읊었다. 곽태식은 순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군인 뭔 개소리야. 여기가 군대냐. 이서연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이 섬뜩할 정도로 빛났다. 또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안보 및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조직적 폭력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그 대상이 국가 주요 임무를 수행했던 예비역 인원일 경우 사안은 더욱 중대해지지. 그녀의 말은 한 글자 한 글자 곽태식의 뇌리에 얼음 송곳처럼 밝혔다. 예비역 국가 주요 임무, 눈앞의 이 작은 여의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태도, 그리고 팔목을 통해 전해져 오는 초인적인 힘은 그 단어들의 무시무시한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었다. 곽태식의 동공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됐다. 아주 단단히 잘못 건드렸다. 이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마치 확인 사살을 하듯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나직한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위력을 담고 있었다. 내 군인 등록 번호는 87400XXXX. 최종 계급은 중위. 전역 전 마지막 보직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군의관이었다. 제707 특수임무단. 그 이름이 이서연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응급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707부대, 백호부대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의 최정예 특수부대, 대테러, 요인 구출, 비밀 작전 등을 수행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인간 병기들의 집단. 그들은 언론에도 거의 노출되지 않는 베일 속의 부대였지만 그 이름이 가진 무게감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곽태식의 부하들 중 한 명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나왔다. 707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희롱하고 폭행하려 했던 작은 여의사가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 이 모인 집단 출신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곽태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주먹을 휘두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의 얼굴에는 원초적인 공포가 떠올랐다. 그는 거리의 양아치들을 상대하는 것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경찰서에 드나드는 것도 무섭지 않았다. 하지만 707부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 그곳은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세계가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계였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드득 작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소리가 곽태식의 팔목에서 울려 퍼졌다. 뼈가 부러진 소리는 아니었다. 관절이 제자리에서 미세하게 어긋나고 인대가 늘어나는 끔찍하고 불쾌한 소리였다. 이서연이 그의 팔목을 잡고 있던 손가락에 아주 약간 그러나 지극히 정교하게 힘을 가한 결과였다. 끄아아아. 곽태식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술기운도 허세도 모두 날려버리는 순수한 고통의 절규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이서연이 손을 놓자 그의 오른팔은 마치 주인의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힘없이 축 늘어졌다. 응급실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구의 폭력배에게 위협받던 여의사가 이제는 그 폭력배의 팔을 단숨에 망가뜨리고 무릎 꿇린 것이다. 그 광경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김민준 인턴은 멱살을 잡고 있던 자가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을 푸는 바람에 바닥으로 풀려났다. 그는 캑캑거리면서도 경의와 충격이 뒤섞인 눈으로 이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거구의 사내보다도 넓고 든든해 보였다. 박수간호사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늘 조용하고 차갑기만 하던 이서연 선생에게 저런 과거가 저런 힘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서연은 무릎 꿇은 곽태식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하얀 의사가운은 여전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이것은 폭력이 아니다. 그녀가 선언했다.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이용한 위협 요소의 전술적 무력화, tactical neutralization다. 아직 이해가 안 되나. 그녀의 말은 곽태식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그의 부하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기도 했다. 교육의 첫 번째 단계가 끝난 것이다. 이제부터는 실전이었다. 이서연의 마지막 선고와 함께 응급실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평온을 가장한 폭풍전의 고요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터져버린 폭풍의 눈 그 자체였다. 곽태식은 늘어진 팔의 고통과 눈앞의 여자가 내뿜는 비현실적인 위압감에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의 머릿속에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이 굴욕을 되갚아줘야 한다는 짐승 같은 본능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목이 터져라 악을 썼다. 뭐해? 이 병신들아, 전현 죽여버려 당장. 그의 명령은 공포에 질려있던 부하들에게 일종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두목이 여자 하나에게 무력하게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쌓아 올린 허약한 서열과 자존심이 모두 무너져 내릴 터였다. 그들은 이성을 버리고 집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가장 원시적인 폭력성을 드러내기로 했다. 이 미친년이 형님을 4명의 부하가 거의 동시에 이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오는 형국이었다. 한 명은 정면에서 주먹을 휘둘렀고 2명은 양옆에서 그녀를 붙잡기 위해 팔을 뻗었으며 나머지 1명은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니 웬만한 격투기 선수라 할지라도 이 동시 공격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사각지대가 없는 완벽한 포위 공격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4명의 움직임을 동시에 좇고 있었다. 그녀의 뇌는 각자의 속도, 각도, 예상 공격 지점을 순식간에 계산해냈다. 그녀의 몸은 그 계산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 거리를 벌리는 대신 오히려 가장 위험해 보이는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정면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오던 가장 덩치가 큰 사내의 품속으로 크헉. 사내는 자신의 주먹이 목표물에 닿기도 전에 명치 바로 아랫부분, 인체의 급소 중 하나인 상완신경총에 강한 충격을 느꼈다. 이서연이 파고들며 날린 손바닥 끝, 즉 수근 셔건을 이용한 정교하고 깊숙한 타격이었다. 강력한 충격에 호흡이 멎고 온몸의 힘이 순간적으로 빠져나갔다. 그의 거대한 몸은 앞으로 고꾸라졌고 이서연은 그의 등을 가볍게 밀어 자신의 왼쪽에서 달려들던 다른 사내와 충돌하게 만들었다. 악드. 2명의 거구가 서로 부딪히며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이서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첫 번째 사내의 등 뒤로 돌아 들어가며 그의 목덜미와 등을 동시에 짚었다. 그리고 자신의 체중을 싣는 대신 그의 무너지는 균형을 이용해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는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동시에 그녀는 왼쪽에서 달려들다 동료와 부딪혔던 2번째 사내의 팔을 잡아챘다. 사내가 정신을 차리고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이서연의 손은 이미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히 제압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었다. 으악! 인간의 가동 범위를 벗어난 각도로 꺾인 팔꿈치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서연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무릎 뒤 오금 부위를 발끝으로 가볍게 걷어찼다. 하체의 지지력을 잃은 그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이서연은 꺾은 팔을 놓아주지 않은 채 그의 머리를 바닥 쪽으로 눌러 완벽하게 제압했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4명 중 2명이 순식간에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 광경을 본 나머지 2명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함께 공포가 어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여자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오른쪽에서 달려들던 세 번째 사내가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바로 그 망설임이 그의 패배를 결정지었다. 이서연은 제압한 두 번째 사내를 바닥에 내팽개치듯 밀어버리고 지체 없이 세 번째 사내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순간의 끊김도 없었다.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았다. 세 번째 사내는 허둥지둥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이서연은 상체를 살짝 숙이는 것만으로 그의 주먹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그의 디딤발인 오른발을 향해 놨고 빠른 발차기를 날렸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정강이뼈를 가격당한 사내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었다. 이서연은 그가 무너지기 전에 그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회전력을 이용해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유도의 업어치기와 비슷했지만 훨씬 더 간결하고 치명적인 기술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명. 뒤에서 그녀의 다리를 걸려했던 네 번째 사내였다. 그는 동료 세 명이 종이장처럼 나가떨어지는 것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앞의 여자가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저승사자처럼 보였다. 그는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비명을 지르며 출입구 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동료도 두목도 그의 안중에 없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에게 도망칠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의료용 차트 클립보드를 발끝으로 툭 쳐서 공중으로 띄웠다. 그리고는 몸을 회전하며 날아오른 클립보드를 발등으로 정확히 가격했다. 꽝들이 단단한 플라스틱 클립보드가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며 날아가 도망치던 사내의 뒤통수를 정확히 가격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그대로 바닥에 기절해버렸다. 정적이 흘렀다. 끔찍할 정도의 정적이었다. 네 명의 거구들이 응급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거나 기절해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서연이 서 있었다.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은 채,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채, 마치 방금 격렬한 싸움을 벌인 사람이 아니라 조용한 산책을 마친 사람처럼 평온한 모습이었다. 그녀가 네 명을 모두 제압하는데 걸린 시간은 어림잡아도 30초가 채 되지 않았다. 그것은 싸움이나 난투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진압이었고 완벽한 교육이었다. 힘의 차이가 무엇인지, 진짜 전문가의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실물. 교육, 응급실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김민준 인턴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의학 서적에서 인체의 모든 뼈와 근육, 신경의 위치를 배웠다. 그리고 방금 그는 그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데뿐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했다. 그녀의 모든 타격은 단 하나의 낭비도 없이 정확히 인체의 급소만을 노렸다.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을 모두 지켜본 곽태식은 이제 고통도 잊은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이서연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여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잠들어 있던 백호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다. 응급실은 마치 거대한 진공관 속처럼 모든 소리가 빨려 들어간 듯 고요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파열음만이 이곳이 현실 세계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바닥에는 거구의 사내넷이 제각기 다른 고통스러운 자세로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을 둘러싼 공포와 경외의 시선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이서연. 그녀의 존재감은 이 공간의 물리적인 법칙을 왜곡하는 듯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자들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처리된 문제, 종료된 변수일 뿐이었다. 대신 그녀는 방금 전의 격렬한 움직임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지극히 자연스럽고 침착한 동작으로 흐트러진 의사 가운의 매무새를 바로잡았다. 구겨진 옷깃을 펴고 소매를 단정하게 정리하는 그 모습은 마치 중요한 학회 발표를 앞둔 의사의 그것과도 같았다. 폭력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 즉 의사 이서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의식처럼 보였다. 그녀의 침착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김민준 인턴은 멍하니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불과 몇 분 전, 그는 저 작은 체구의 선배가 거구의 폭도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보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보호가 필요했던 것은 그녀가 아니라 바로 이 응급실 전체, 아니, 저 어리석은 폭력배들이었다는 것을. 박수 간호사는 동료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을 넘어선 깊은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수십 년간 이 응급실을 지키며 별의별 인간 군상을 다 겪어봤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다. 가장 문명화된 공간인 병원에서 가장 원시적인 폭력을 가장 정교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제압해버린 사람. 그녀는 이서연의 차가운 표정 뒤에 얼마나 거대하고 무거운 과거가 숨겨져 있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서연은 무릎 꿇은 채 자신의 망가진 팔을 부여잡고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곽태식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마치 흥미로운 임상 사례를 관찰하는 듯한 분석적인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 행동은 너무나도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극도로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110일을 누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익숙한 세 자리 숫자를 누르지 않았다. 그녀는 잠금 화면을 풀고 주소록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길고 복잡한 일반적이지 않은 번호 하나를 찾아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스피커를 통해 응급실의 정적 속으로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뚜, 뚜, 뚜. 모두의 심장이 그 신호음에 맞춰 뛰는 듯했다. 곽태식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경찰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필승.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은 그 목소리를 확인하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서울대학 교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서연이 아니었다. 여기는 중위 이서연. 군번 8, 7400XXXX. 그녀의 입에서 나온 중이라는 단어는 곽태식의 심장에 차가운 비수처럼 밝혔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허세나 협박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다. 현재는 전역 상태이나 예비역 지원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긴급 지원을 요청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듯 정확하고 간결했다. 상황 보고 현 시간부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조직폭력 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5명에 의한 난동 및 진료 방해, 의료인 폭행 사건 발생, 주동자 1명 포함, 관련 인원 전원 현장에서 무력화 조치 완료, 현장 확보 및 통제 중, 무력화 조치 완료.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것은 감정이 섞인 폭력이 아니라 철저히 절차에 따른 임무 수행의 결과물이라는 의미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더 깊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전화를 넘겨받았다. 상황 확인했다. 이중희. 본인 및 아군 피해는 본인 피해 없음. 아군 측 민간인 의사 1명. 간호사 1명에 대한 경미한 물리적 접촉 및 위협 있었으나 심각한 부상은 없음. 단, 정신적 충격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 가능. 알겠다. 현재 위치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 중앙 스테이션 앞 5분 내로 관할 경찰 병력 도착 예정. 그들과 마찰 일으키지 말고 현장 보존에만 힘쓸 것. 그리고 15분 내로 우리 쪽 인원도 도착할 거다. 인계 절차는 그들에게 맡기도록. 알겠습니다. 몸 조심해라. 서연아. 마지막 말은 딱딱한 군대식 말투가 아닌 개인적인 염려가 담긴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필승. 통화가 끝났다. 이서연은 스마트폰을 다시 하얀 가운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간 곽태식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공포를 넘어선 완전한 체념과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우리 쪽 인원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결코 파출소의 순경 아저씨들이 아닐 터였다. 이서연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친절이라고 할 만한 것을 베풀었다. 바로 앞으로 닥칠 현실에 대한 예고였다. 곧 경찰이 올 겁니다. 그녀의 말에 곽태식의 눈에 아주 희미한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떠오르는 듯했다. 그래, 경찰이라면 그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지만 이서연의 다음 말이 그 마지막 불씨마저 차가운 물로 꺼버렸다. 하지만 당신들을 연행해 갈 사람들은 그들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자신이 평생 무시하고 비웃었던 법이라는 것이 실은 여러 개의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곽태식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가차없는 얼굴과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서연의 전화통화가 남긴 여우는 응급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가 뱉은 말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한 기동장치와도 같았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병원 난동 사건이 아니게 되었다. 국가라는 이름의 시스템이 개입하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비화한 것이다. 약속대로 5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응급실 바깥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 불빛이 창문을 어지럽게 비췄다. 익숙한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병원에서 난동이 있었다고. 그들은 응급실 안의 풍경을 보고 순간 말을 멈췄다.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있거나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쓰러져 있는 덩치 큰 사내들. 그리고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는 하얀 가운 차림의 여의사. 그 기묘하고 압도적인 광경에 노련한 경찰관조차 상황 파악이 쉽지 않았다. 경찰의 등장은 곽태식에게 아주 희미한
마지막 생존 본능을 일깨웠다. 그래, 경찰. 저들은 어쨌든 민간인의 편이다. 군대니 뭐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 100배, 1000배 나았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찰 양반 잘 왔소. 여기. 이 미친 여자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소. 그는 피해자인 척 소리치며 자신의 늘어진 팔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위세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발악에 가까웠다. 젊은 경찰관이 이서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분 말씀이 사실입니까? 이서연은 경찰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절차를 안내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이들이 먼저 병원 기물을 파손하고 의료진을 폭행하며 진료를 방해했습니다. 정당방위 및 현행범 체포 요건에 의거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였습니다. 곧 제 신원을 보증하고 사건을 인계할 담당자들이 도착할 겁니다. 그때까지 현장 보존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논리적이어서 경찰관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 뻔했다. 신원을 보증할 담당자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은 눈앞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사이렌 소리도 경광등 불빛도 없이 응급실 입구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거대하고 위압적인 존재들이 나타났다. 끼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 군용 지프 2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응급실 자동문 바로 앞에 멈춰섰다. 차량에는 그 어떤 민간용 번호판도 붙어 있지 않았다. 대신 차체에는 날카로운 백호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안에서 내린 사람들은 경찰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었다. 디지털 얼룩무늬 전투복 위에 헌병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검은색 조끼를 겹쳐 입고 머리에는 특수임무용 헬멧을 썼다. 그들의 손에는 익숙한 권총 대신 K-ray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다. 얼굴은 검은색 위장 크림과 고글로 가려져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그 자체였다. 그들은 단순한 법 집행관이 아니었다.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었다. 그들은 병원이라는 공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혼란도 없었다. 마치 수십 번이나 훈련한 것처럼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위치로 전개했다. 2명은 출입구를 완벽하게 통제했고 나머지 대원들은 부드러우면서도 신속한 움직임으로 바닥에 쓰러진 곽태식 일당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그들의 등장은 응급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군사작전 지역에 그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장 계급이 높아 보이는 한 명의 장교가 대열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어깨에는 상사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싼 경찰관들이나 겁에 질린 환자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처음부터 단 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서연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응급실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행동을 했다. 필승, 딱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의 군합발 뒤꿈치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거수경례를 이서연에게 붙였다. 기관단총을 든 특수부대 장교가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자그마한 여의사에게 보고드립니다. 국군수사 사령부 제1광역수사대
지휘 통제실 지시에 따라 현 시간부로 현장 지원 및 용의자 신병 확보 임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중희님, 이중희님. 그 호칭은 쐐기와도 같았다. 이서연이 했던 모든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의 증거였다. 곽태식의 눈앞이 노래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전직 군인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거대한 조직의 보호와 존중을 받는 살아있는 전설 중 한 명을 건드린 것이다. 경찰관들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단순 난동 사건 현장에 군 수사기관, 그것도 헌병 특수임무대가 나타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젊은 경찰관이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헌병 장교의 차가운 시선에 입을 다물었다. 그 시선은 이것은 당신들의 관할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헌병 장교는 이서연을 향해 자세를 낮추며 물었다. 피해 상황은 보고받았습니다만 혹시 중위님께서 직접적인 위협을 받으신 부분은 없으셨습니까? 문제없다. 내 선에서 전원 무력화 조치 완료했다. 다만 저쪽 인턴과 수간호사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는 추가되어야 할 거다. 이서연이 손짓으로 김민준과 박수간 호사를 가리켰다. 장교는 그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부하들을 향해 고갯짓했다. 명령은 소리 없이 전달되었다. 헌병 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곽태식 일당에게 다가가 일반 수갑이 아닌 두꺼운 군용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손을 결박했다. 저항은 없었다. 아니,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공포에 질린 채 순순히 몸을 맡길 뿐이었다. 한 대원이 기절한 마지막 부하의 상태를 살피더니 이서연을 향해 물었다. 의무병을 부를까요? 이서연이 그의 뒤통수를 잠시 살피더니 무심하게 대답했다. 필요 없어. 경미한 뇌진탕이야. 유치장에서 찬물 한 바가지 끼얹으면 정신 차릴 거다. 그녀의 말에 헌병 대원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설적인 선배가 여전히 변함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했다. 곽태식 일당은 질질 끌리다시피 밖으로 연행되었다. 그들은 단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그들을 짓누르는 것은 물리적인 힘뿐만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의 무게였다.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용의자들이 연행되어 군용 차량에 실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헌병 장교는 떠나기 전 경찰에게 다가가 짧게 말했다. 사건 관련 서류는 국방부 명의의 공문으로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이첩될 겁니다. 협조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양해를 구하는 말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 사건의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선언이었다. 검은 지프 2대가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다. 마치 한바탕 꿈을 꾼 것처럼 응급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공포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뒤에 완벽한 평온함이었다. 헌병 특수임무대가 남긴 것은 깨끗하게 정리된 현장과 깊은 침묵,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된 경외감이었다. 군용 지프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응급실 안의 사람들은 한동안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자연재해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생존자들처럼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수간 호사였다. 그녀는 직업적 본능으로 인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응급실의 질서를 되찾으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자, 다들 정신 차려요. 넘어진 카트부터 치우고 바닥 정리부터 합시다, 환자분들. 놀라셨겠지만 이제 다 괜찮습니다. 곧 순서대로 진료봐 드릴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외침은 마법의 주문처럼 사람들을 얼어붙은 상태에서 풀어주었다. 간호사들은 서둘러 바닥에 쏟아진 의료기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겁에 질려있던 환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정돈했다. 경찰관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다가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상황 보고를 위해 밖으로 나갔다. 응급실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암묵적인 약속처럼 한 곳으로 향했다.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그리고 이제는 평온하게 다음 환자의 차트를 넘겨보고 있는 이서연에게로. 그녀는 방금 전 맨손으로 무장한 특수부대원처럼 싸웠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시 완벽한 의사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의 평범한 외양에 속지 않았다. 그녀의 하얀 가운은 이제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감추고 있는 위장막처럼 보였다. 김민준 인턴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이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존경심, 두려움,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패배감이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지식과 논리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세상에는 의학 서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서연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경계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나드는 존재였다. 그는 이서연이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에 감탄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진정으로 경외심을 느낀 것은 그녀의 통제력이었다. 4명의 거구를 제압하는 동안 그녀의 그 어떤 공격도 필요 이상의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모든 움직임은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최소한의 지점을 정확히 노렸을 뿐, 살이나 분노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고도의 정밀 외과 수술에 가까웠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과 사람을 제압하는 기술이 그녀의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한편 병원 밖에서는 이서연이 일으킨 파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곽태식과 그의 조직은 그날 밤으로 끝이었다. 그들은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순간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분자로 분류되었다. 그들이 저지른 병원 난동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군 검찰은 경찰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그들의 불법 대부업, 폭행, 갈취 등 과거의 모든 범죄 행각을 샅샅이 파헤쳤다. 전직 특수부대 요원 위협이라는 죄목이 추가되면서 그들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폭력의 왕국은 단 한 명의 여의사에게 얕보인 그날 밤, 하룻밤 만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병원 안에서는 응급실의 여의사에 대한 소문이 전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입을 거칠수록 조금씩 과장되고 신화적으로 변해갔다. 4명의 조폭을 10초 만에 제압했다더라.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날려버렸다더라. 눈빛만으로 헌병 특수부대를 호출했다더라 하는 식이었다. 이서연은 하루아침에 병원 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동시에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전에는 그녀의 차갑고 과묵한 태도를 두고 사회성이 부족하다, 오만하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침묵은 속을 알 수 없는 고수의 카리스마로, 그녀의 무표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재해석되었다. 복도를 지날 때면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었고, 그녀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정작 이서연 자신은 그 모든 변화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의 일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공평하고 사무적이었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는 필요 최소한의 선을 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소문과 경외의 시선들을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무심하게 흘려보냈다.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김민주는 야간 당직 근무 중 응급처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환자는 쇼크 상태에 빠져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그는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서연이 조용히 그의 등 뒤로 다가왔다. 혈관 확보가 안 되면 중심정맥관 센트럴 라인을 잡아야지. 언제까지 팔만 붙잡고 있을 건가? 그녀는 김민준을 질책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다음 절차를 알려줄 뿐이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시술 준비를 하고 김민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시범을 보였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교하고 판단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김민준은 그녀의 지도에 따라 겨우 환자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시술이 끝난 뒤 그는 이서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리고 그날 밤에도 이서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날 일은 잊어. 우리는 의사야. 환자를 살리는 것 외에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또 다른 환자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김민주는 깨달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강한 이유는 그녀가 특수부대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가 어떻든 주변의 시선이 어떻든 오직 의사로서의 자신의 본분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이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야말로 그녀를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었다. 그날 이후 김민주는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응급실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시간은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힘이 있었다. 그날 밤의 사건은 병원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함구령이 내려지면서 공식적으로는 단순 주치자 난동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겨진 진실은 그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다. 몇 주가 흐른 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겉보기에는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여전히 사이렌 소리는 쉴 새 없이 울렸고 환자들의 고통 어린 신음과 의료진의 분주한 발걸음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그 익숙한 혼돈의 표면 아래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해 있었다.
그것은 안정감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였다. 그 중심에는 이서연이 있었다. 그녀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녀는 차갑고 사회성 없는 실력 좋은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응급실이라는 작은 세계를 지키는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진상 환자나 보호자들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효과가 있었다. 그녀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리면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조차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녀의 전설은 이제 신입 인턴과 간호사들에게 반드시 전수되어야 하는 군기 교육의 첫 장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이서연 자신은 그러한 변화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는 오직 환자와 질병, 그리고 생명이라는 세 가지 변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일상은 강철 같은 규율 속에서 단 하루도 어긋남 없이 흘러갔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정신없는 밤이었다. 한밤중에 열성 경련을 일으킨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거의 울다시피 하며 실려왔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이 흐릿했고 처음 겪는 일에 충격을 받은 젊은 부모는 거의 이성을 잃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발. 마침 다른 중환자를 보고 있던 김민준 인턴은 몰려드는 환자에 잠시 허둥댔다. 아이 환자를 다루는 것은 어른보다 몇 배는 더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했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이서연이 소리 없이 다가왔다. 비켜줘. 짧은 한마디였다. 김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길을 터주었다. 이서연은 아이의 상태를 빠르게 훑었다. 청진기를 귀에 꽂고 펜라이트로 동공 반응을 살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단 1초의 낭비도 없었다. 며칠 전 4명의 거구를 때려 눕혔던 바로 그 손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아이의 몸을 살피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가 공포에 질린 부모의 귓가에 가 닿았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리만치 사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열이 너무 높아 일시적으로 경련이 온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종종 있는 일이에요. 일단 해열 조치부터 하고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간호사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시를 내렸다. 아이의 몸에 차가운 물수건이 닿고 해열 주사가 투여되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맥박을 짚었다. 고열로 달아오른 아이는 낯선 환경과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음을 터뜨리려 했다. 그때 이서연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의료용 라텍스 장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공기를 불어넣어 부풀린 뒤 끝을 묶었다. 그리고는 볼펜으로 쓱쓱 웃는 얼굴을 그려 넣었다. 순식간에 하얀 고무 풍선 인형이 만들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울먹이는 아이의 눈앞에서 살랑살랑 흔들었다. 이것 봐. 내 친구야. 아프지 말라고 응원하러 왔대.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에 그 차가운 의사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따뜻했다. 무표정하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동그란 눈으로 풍선을 쳐다보았다. 작은 손을 뻗어 풍선을 잡으려 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아이의 부모는 자신들도 모르게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던 공간에 아주 작고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박수간호사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도 흐뭇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타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이서연에게 조용히 건넸다. 이 선생, 잠시 쉬면서 해요. 이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맙지. 박수간호사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선생이 온 뒤로 우리 응급실이 얼마나 든든해졌는지 몰라. 모든 것에 고마워요. 이서연은 별다른 대답 없이 그저 커피잔을 들어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그림자를 딛고 현재의 자리에서 찾은 평온함과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특수부대원도 미래를 불안해하는 의사도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질서를 지키는 이 응급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트고 있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응급실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그 평화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 보였다.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며 내레이션 톤으로 전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려한 조명이나 박수갈채는 받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며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사람들. 이서연 선생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헌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요란한 목소리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마 드렸다면 채널의 성장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속 시원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